안녕하세요. 민달팽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 전세제도의 구조적 위기와 갭 투자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흥이 일고 갭 투자가 더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허그가 보증을 대신 서주는 구조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 보증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증사고가 100 몇십억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면 이제는 단순히 민간 간 계약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전세금은 무이자지만 분명히 빌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출의 규모에 포함이 될까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전세금이 대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는 갚아야 할 채무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진행이 되죠. 2년 더하기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약 4년 정도의 거주가 보장되는 형태였는데 이걸 기본 3년으로 바꾸고 3년 더하기 3년 구조로 최대 9년까지 갱신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제한되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폭이 제한되죠. 결국 대출을 더 당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형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전세제도에 대한 시대적 안전장치, 즉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전세예금이라는 건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무이자로 집주인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집을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금융권에서 이자를 내지 않고 대출로는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세입자 돈으로 확보할 수 있죠. 이게 전세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결국 전세는 민간 사금융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구조.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은행이라면 신용정보, 재산, 연체 여부를 다 확인하지만 세입자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돌려받을 시점이 되었을 때 못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가난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 보증, 즉 허그가 대신 보증을 서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가 대신 갚아주니까요.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논의가 나옵니다. 최소한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 재무 상태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된 겁니다. 매도 시점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현재의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매매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빌린 건 아니죠. 모든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의 재무 상태를 전혀 모른 채 자신의 돈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매수하는 사람의 신상과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전세금 반환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은 집값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집값이 오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할 때 신용조회를 하듯 전세보증금도 최소한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은 어떨까요? 전세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를 끼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즉 갭 투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세는 레버리지의 수단이죠. 전세금을 활용해서 집을 매입하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세금이 계속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세 대출의 확대가 있었죠. 세입자들이 모자란 부분을 대출로 채워서 이사는 안 가고 그 지역 전세금을 유지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세 대출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세입자가 돈을 벌어서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요? 집주인은 필요한 돈을 전세로 못 빌립니다. 10억이 필요한데 9억밖에 못 빌리면 남은 1억은 이자 있는 대출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결국 그 이자만큼 세입자에게 월세로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점점 반전세화되는 겁니다. 특히나 전세금 변동이 큰 지역일수록 이 흐름이 뚜렷합니다. 돌려줄 능력은 있지만 현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이라면 일부는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활용해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즉 전세금은 단순한 보증금이 아니라 주거 자금인 셈입니다. 이 구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최근 강남처럼 입주 물량이 폭증한 지역에서는 전세 대출이 막히자 전세금이 급락했습니다. 집값의 절반 정도를 분양가로 내야 하는데 대출이 막히면 세입자를 끼워야 하죠. 그런데 세입자들이 줄어드니 전세값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잔금을 못 치르는 집주인이 생기고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전세 제도가 유지됐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필요했던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융이 충분히 발달을 했고요. 전세는 더 이상 필수 제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작동한다는 거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세입자 돈으로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 이건 자본 이득만을 노리는 투자 방식, 즉 갭투자입니다. 월세처럼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오직 시세 차익에 기대하는 투자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구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떡할 건데? 이 질문 하나로 전세 시스템은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세입자는 목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특히나 오피스텔 전세처럼 갭이 1,000만 원 혹은 500만 원짜리 구조는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1억 전세를 받았지만 갭이 작아서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죠. 가격이 떨어지고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이사조차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보증해 줄게 하면서 안정됐지만 지금은 보증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갭 투자가 성행하고 여러 채를 가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허그가 대신 갚는 사례가 누적된 겁니다. 2016년 100억 원대였던 보증사고 금액이 지금은 4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허그는 적자 상태로 빠졌고 민간 간 신뢰에 의존하던 전세제도는 유지 가능성이 떨어지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세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무이자지만 빌린 돈 갚아야 할 채무. 그런데도 아무 제재가 없는 구조.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전세제도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무주택 실수요자, 즉 집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면 이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반전세, 그리고 월세 중심의 시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제도는 과거에는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유지보다 전환의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